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이 법대로 하자며 맞소송한 이유. 2. 미. 3나노 반도체 한국 허락 없이 못 만든다. 3. 미. 한 KF-21 수상하다. 화력.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파운드리, 위탁 생산 분야는 현재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 중에서 주목받는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글로벌 반도체 설계업체가 자체적으로 설계한 반도체 회로도를 전달하면 생산을 대행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10년 전까지는 파운드리 분야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으나 대만의 TSMC,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뉴팩처링 컴퍼니가 이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면서 반도체 산업의 핵심 분야로 성장하였습니다. TSMC는 세계에서 가장 큰 파운드리 업체로 알려져 있으며 최신 공정 기술과 높은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분야로 진출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TSMC와의 경력 차이가 있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삼성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고도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 고객사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삼성은 기술 개발과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인공지능, 자율주행자, 5G 등의 분야에서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파운드리 분야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SMC를 비롯한 다른 파운드리 업체들과 삼성전자는 기술 개발과 생산 능력을 높이며 경쟁력을 유지하고 성장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까지 점유율 차이가 꽤 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종합 반도체를 키워온 삼성의 저력으로 파운드리 산업을 시작한 지 고작 몇 년 만에 업계 2위를 차지하며 기술력으로는 TSMC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왔고 곧 상용화될 3나노에선 이미 따라잡았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파운드리 시장은 굉장한 호황기를 누리며 TSMC는 반도체 설계업체들에게 주던 할인 혜택들을 전부 철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미 모든 생산 라인을 가동하고 있고 반도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기에 적게나마 해주던 할인 혜택을 폐지하고 살 사람은 사고 말 사람은 말라는 뜻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비대면 시장이 활성화되고 관련 IT기와 반도체 장비들의 수요가 늘면서 업계는 사상 처음 맞이하는 호황을 겪고 있습니다. 대만의 TSMC는 이미 초미세 공정에 1년치 이상의 주문량이 쌓여 있으며 이를 감당하기 위해 2020년 설비 투자를 176억 달러 우리 돈 19조 원 가까이 늘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고객사들의 주문량을 따라가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상은 삼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의 파운드리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1년치의 주문이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설계업체들이 지금 주문을 한다면 대략 1년 뒤에 물건을 받아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1위 TSMC와 2위 삼성에 이은 업계 3위인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도 가동률 100%를 달성하며 유례없는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인 트렌드포스는 2020년 세계 파운드리 업계는 전년 대비 20% 성장했으며 내년에는 그 이상 발전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파운드리 업계가 호황기라고 해서 모두가 웃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매일같이 최대 실적 달성과 같은 좋은 소식들이 나오지만 뒤에서는 각종 특허 소송을 비롯한 이권 다툼의 한창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업계 1위인 TSMC는 선두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위인 한국 기업을 향한 특허 소송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삼성은 미국에서 특허 전문 관리 업체인 롱혼 IP에게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습니다. 롱혼 IP는 처음 들어보고 그만큼 생소한 기업인데요. 세계 각국에서 특허 소유권을 사다가 특정 국가의 기업을 겨냥해 소송을 제기하며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가져가는 회사입니다. 일반적인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특허 소송만을 위해 탄생한 회사인 것입니다. 이런 롱혼 IP에서 한국의 삼성이 자신들 소유의 특허 기술을 사용했다며 소송을 걸어온 것인데요. 놀랍게도 해당 특허 기술은 얼마 전까지 대만의 TSMC 소유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해 2019년 대만 TSMC가 해당 특허를 롱혼 IP 자회사로 이관시켰다는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TSMC가 자사 핵심 기술이 담긴 특허를 특허 전문 업체인 롱혼에게 넘긴 이유는 삼성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로지 삼성을 견제하기 위해 TSMC가 자사의 소중한 특허를 롱혼 IP에 넘겼고 이런 식으로 롱혼 IP가 각종 특허를 취합하여 삼성에게 소송을 걸도록 유도했다는 것입니다. TSMC 또한 과거에 롱혼 IP의 자회사와 특허 분쟁을 하며
각종 소송에 휘말린 적이 있었지만 불과 3개월 만에 서로 합의하며 상호협력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를 통해 TSMC는 롱혼 IP 반도체 자회사에게 상당량의 로열티를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상호협력을 맺은 두 기업은 다음 타겟으로 삼성을 목표로 잡았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수백 수천 건의 소송을 진행한 삼성은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TSMC의 특허를 들이밀며 삼성에게 소송한 롱혼 IP는 최근 삼성에게 맞소송을 당했습니다. 삼성은 롱혼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해 특허 침해 무효 소송이 심사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삼성과 롱혼 IP는 과거에 특허 소송을 벌인 적이 있었으며 해당 소송에서 양사가 합의하며 더 이상 특허에 관련한 추가적인 법적 분쟁은 일절 일으키지 않겠다는 양사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해당 합의를 근거로 상호 간의 모든 법적 분쟁은 더 이상 그만하기로 한 상황인데 최근 롱혼 IP가 다시 특허 침해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해당 합의서에 근거하면 롱혼 IP의 주장은 무효이지만 롱혼 IP도 믿는 구석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삼성이 침해했다는 특허는 기존의 롱혼 IP 소유가 아니었으며 삼성과 롱혼 IP가 상호 합의를 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보유하게 된 TSMC의 특허이기 때문에 해당 합의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에서는 롱혼 IP에서 주장하는 특허 침해 자체를 일절한 적이 없는 데다 특허 침해와는 별개로 과거에 맺은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삼성의 책임은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양사가 과거의 합의를 통해 서로 간의 법적 분쟁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음에도 최근 롱혼 IP 측이 이런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뜨렸다는 것이 삼성의 주장인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소송의 중심에는 TSMC의 반도체 특허 기술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TSMC와 소송하던 롱혼 IP가 서로 상호협력 합의를 하더니 TSMC의 특허마저 롱혼 IP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삼성에게 소송을 거는 명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미국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삼성과 소송하지 않기로 약속한 롱혼 IP는 2020년 2월 TBT라는 이름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이 TBT에 TSMC 소유의 미국 특허 3건을 이전했습니다. 삼성이 미국 법원에서 TBT와 롱혼 IP가 동일법인에 가까운 특수관계인이라는 것만 증명하면 롱혼 IP의 소송은 무산이 되며 천문학적인 금액의 소송 비용을 삼성에게 물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롱혼 IP 측은 얼마 전 설립한 TBT와 자신들은 전혀 다른 업체라며 따라서 이전에 삼성과 합의한 모든 계약 내용은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 내에서 TBT가 롱혼 IP의 자회사라는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TBT의 핵심 임원 상당수가 롱혼 IP 출신이었으며 과거 TBT가 설립되던 당시에 롱혼 IP는 TBT의 대표자 역할로 각종 계약을 했던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TBT가 명백한 롱혼 IP의 자회사라는 증거를 잡은 삼성은 미국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롱혼 IP가 계약사항을 위반했는데다 소모적인 소송으로 수백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했다며 이를 보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삼성은 과거 TSMC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서류와 두 번째로 TBT가 롱혼 IP의 자회사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들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법적인 소송을 하지 않겠다며 좋게 합의하자 더니 새로운 회사까지 만들어가며 뒤통수 친 특허기업에게 큰 한방을 선사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롱혼 IP에게 특허를 넘겨주며 소송의 빌미를 제공해준 대만의 TSMC 또한 무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송이 시작되면 최종 판결까지 기본 2년에서 길어지는 경우 4년까지도 가야 합니다. 소송 당사자들이 로펌을 선임하여 특허 분쟁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한 건에 보통 500만 달러, 우리 돈 60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은 일방적인 소송을 방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매출 1조 원 이상의 다국적 대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특허 소송 비용으로만 연간 3조 5천억가량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불과 10년 전 특허 소송 비용으로 연간 1조 원가량 사용하던 것에 비해 매우 커진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법원에서 특허를 분석하는 것도 판단하는 것도 길어지며 시간과 비용 또한 길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SK 하이닉스는 2016년경 특허 전문 업체 넷리스트로부터 서버용 D램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지만 2018년이 되어서야 미국 법원으로부터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비침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특허 침해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 딱히 얻는 것은 없는 소모적인 소송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SK 하이닉스처럼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는 경우 소송 과정에서의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실제로 일정 부분 혹은 전체를 상대방이 보상해야 합니다. 이번에 롱혼 IP에서 삼성에게 진행한 소송 역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의 승리는 삼성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삼성이 낸 맞소송에 의해 롱혼 IP 측에서 상호협약을 위반한 내용으로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인 것입니다. 만약에 삼성 측에서 이번 송사에 자신이 없었다면 맞소송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두 건의 소송에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미 단기간에 제일 많은 소송을 해본 경험으로 현명하게 대처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롱혼 IP 말고도 여러 특허 전문 업체들이 한국의 기업들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무차별 소송을 남발하는 승리하면 좋은 거고 아니라면 많은 식의 소송을 진행해오던 특허 업체들이 최근 들어 더 치밀해지고 교묘해졌다는 평가입니다. 설립부터 한국의 기업들을 겨냥하고 특허 소송을 위해 회사를 차린다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엔 아일랜드에 위치한 특허 전문 업체 솔라스 OLED는 최근 몇 년간 OLED 관련 특허를 집중적으로 취득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 연구 개발하여 취득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디스플레이 업체들로부터 구매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마련한 특허 기술들은 우리나라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에게 소송을 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회사 창립한 지 4년밖에 되지 않은 솔라스 OLED는 지난해부터 한국 디스플레이 업계를 향해 소송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에게 TV용 대형 OLED 패널의 회로 설계 특허 침해 소송을 했고, 삼성 디스플레이에게는 갤럭시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엣지 디스플레이 관련한 특허 침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현재 소송은 미국과 독일에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최근 첨단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런 식의 특허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특허 전문 업체들의 행태에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특허 전문 업체들은 짧으면 1년, 길면 5년 안에 설립되어 특허 침해 소송만을 위해 설립된 업체들입니다. 이들 회사들은 단 한 건의 연구개발을 한 적도 없이 단순히 기존의 업체들로부터 특허의 권리만 사들여 각종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송으로부터 글로벌 기업들의 연구개발에 차질이 생기게 되고 제품 출시가 늦어지는 등 소비자들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진정한 특허 침해가 있다면 문제될 소지가 있으나 관련 통계상 진짜 특허가 침해되었을 확률은 15% 정도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은 85%에서는 특허 침해가 없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소송으로 사회 전반적인 손해가 발생하고 있어 법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무차별 소송을 했지만 특허 업체가 패소하는 경우 기존의 소송 비용만 부담하던 것을 넘어 연구개발 및 제품 출시에 차질이 생긴 책임을 물어 배상금의 가중치를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 5G 통신 산업, 자동차 관련 기술 등에서도 수많은 특허 분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특히나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특허 소송이 많은 이유는 아마 우리나라가 업계 1위인 경우가 많아서일 것입니다. 그만큼 한번 걸리면 많이 뜯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완성한 기술을 앞으로 더욱 잘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 삼성의 가장 큰 라이벌인 TSMC가 관련 특허를 넘겨주며 삼성에게 소송을 유도한 사실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TSMC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삼성을 따라잡기 위해 부랴부랴 뛰어든 3나노 공정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인정한 것인데요. TSMC의 성장 동력이 한풀 꺾인 가운데 삼성이 완전한 시장 탈환을 위해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국제 제재를 역이용하고 소부장을 국산화하며 중국과 대만의 몸쪽 깊숙이 들어가는 묵직한 훅을 계속해서 날리고 있죠. 완전히 물살을 탄 삼성은 이제 심지어 세계 1위 독점 기업의 아성까지 깨뜨리고 있는데요. 급변하는 반도체 시장의 근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대만의 TSMC는 신랄한 비판을 받고 굴욕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삼성의 뒤를 따라 만든 3나노 공정 반도체가 사실상 별 효용이 없는 무늬만 3나노였음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전문 매체 위키칩은 TSMC가 국제전자소자학회 IEDM 2022에서 발표한 내용을 인용해서 3나노 기반 SRAM은 이전 제품 대비 공정 미세화에 진전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TSMC의 3나노 1세대 N3 공정에서 생산된 SRAM은 반도체 셀 면적이 5나노 기반 칩 대비 불과 5%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3나노 2세대 N32 제품과 비교하면 아예 면적이 동일하죠. 위키칩은 255mm, 위다이 크기에서 SRAM 27.6% 면적을 차지하는 칩을 3나노와 5나노로 각각 제작했을 때를 가정해서 SRAM의 비중을 비교했습니다. 3나노 공정을 적용하면 다이 크기는 44mm, 이로스 램은 거의 30%를 차지했습니다. 5나노로 만들었을 때 SRAM의 비중은 22.5%로 3나노로 만들었을 때가 오히려 더 높은데요. 결국 SRAM의 면적을 줄이고 비용을 절약하는 데에 TSMC의 3나노가 유리하지 않다는 게 위키칩의 결론입니다. TSMC도 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SRAM의 면적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진보된 N3S 공정을 개발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N3S 칩은 2024년에야 생산될 전망이라서 당분간 TSMC의 3나노 공정은 5나노 대비 경쟁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뜩이나 TSMC는 수율 문제로 3나노 공정 양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당초 9월에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수율 개선을 위해 4분기 말로 미뤄졌었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세화 논란까지 겹치며 TSMC의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TSMC가 경쟁력을 잃는 사이 삼성은 이미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 양산에 성공하고 여러 고객사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벌써 엔비디아와 퀄컴, IBM, 바이두 등을 3나노 고객으로 확보했죠.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열린 인베스터스 포럼 2022에서는 파운드리 고객 수를 2027년까지 5.5배 이상 늘리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런 자신감의 배경은 비단 대만 TSMC의 실패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반도체 역시 상당히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공격적인 제재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 세관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달 13억 705만 달러, 한화 약 1조 6,700억 원어치의 반도체 장비를 사들였습니다. 이는 작년 11월보다 무려 36.5% 줄어든 것으로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미국의 강도 높은 제재 정책으로 14나노 이상의 시스템 반도체, 18나노 이상급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의 생산에 필요한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려면 이제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특정 사양 이상의 반도체 수출도 제한했죠. 이에 따라 미국산 반도체 장비의 11월 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수준인 3억 4,90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일본 장비는 40% 감소한 6억 8,700만 달러, 한국 장비는 50% 줄어든 2억 2,7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중국의 11월 반도체 수입도 스마트폰과 PC 산업이 내수 부진과 선진국 주문 감소로 침체가 겹치면서 작년 11월 대비 27.2% 줄어든 300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미국의 전방위적인 제재로 반도체의 중국 내 생산과 소비 모두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인데요. 이에 직격탄을 맞은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눈에 띄게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올 들어 중국 반도체 기업 오너 100인이 총자산이 3할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반도체 시장조사 업체 이지웨이닷컴의 자료를 인용해 매출 기준으로 상위 100개 반도체 기업 사업주의 올해 총자산이 지난해와 비교해 무려 28%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개인 순자산이 100억 위안을 넘는 중국 반도체 기업 사업주의 숫자도 지난해 22명에서 올해 17명으로 줄어들었죠. 미국의 제재는 생각보다 큰 효과를 발휘하면서 중국의 목을 옥죄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동도 가볍지가 않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의 규제에 중국의 첨단 기술 경쟁력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미국 기업의 매출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규제 전까지 중국은 미국 내 기업들한테도 거대한 시장이었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리서치, KLA 등 미국 반도체 장비 기업들은 지난해 중국에 145억 달러 규모의 장비를 수출했던 바가 있었는데요. 규제 이후 이들도 상당한 피해를 받았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2023 회계연도에 매출 25억 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죠. 램리서치는 규제 발표 직후 내년 매출이 20억 더부터 25억 달러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KLA도 12월로 끝나는 현 분기에만 매출이 1억 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단 미국 기업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일본과 네덜란드 등 주요 장비업체 보유국들한테도 규제 동참을 요구했고 이들은 뻔히 보이는 역풍을 함께 입을 것을 우려하며 미국의 요구에 반발했습니다. 결국에는 뜻을 굽히고 미국의 방침에 일정 수준 보조를 맞춰주기로 했지만
달갑지는 않은 상황이라 각자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 역시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발을 걸치고 있었던 만큼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되었는데요. 한국의 경우는 각 기업들의 과감한 도전으로 악재를 기회로 이용하는 기막힌 행보를 보이고 있어 전 세계 반도체 업계가 위기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삼성이 3나노 공정에 뛰어들어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사례를 비롯해 한국의 크고 작은 반도체 기업들이 위기 돌파를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된 전략은 바로 한국의 특기, 국산화인데요. 한국 반도체의 수건인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 소위 소부장 국산화 정책이 바로 그것입니다. 소부장 국산화에 성공하면 한국 반도체는 판로만 제외하면 중국과 엮이는 일이 없어집니다. 즉 미국의 강도 높은 제재를 피해가기가 쉽다는 것이죠. 한국의 경우 칩4 동맹에 참여하면서 내걸은 선제 조건이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서 제외해줄 것이었는데요. 이를 동해 중국으로의 판로는 여전히 확보해둔 상태로 제재만 피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부장 국산화의 또 다른 효과는 국외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위험 요소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좋은 예시인데요. 하필이면 이 두 나라가 웨이퍼 노광 공정에 사용되는 엑시머 레이저의 원료인 네온가스의 주요 수출국이었습니다. 두 나라의 생산량을 합치면 전 세계 생산량의 무려 70% 이상이 될 정도였죠. 하지만 전쟁이 터지고 장기화되면서 러시아는 비우호국에 대한 수출을 제한했고 우크라이나는 산업 전체가 마비되어 버렸는데요. 네온가스의 가격은 즉시 천정부지로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6월쯤에는 그 수준이 극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5배나 비싸져 버렸습니다. 한국은 이런 추세에 발맞춰서 네온가스의 국산화에 나섰고 성공했습니다. 그간 국산화할 수 있는 기술은 있었지만 크게 주목받지 못했는데 국외에서의 리스크로 수요가 생기자 빠르게 생산성을 갖추고 발주처를 국내로 전환한 것입니다. 이를 동해 6월 톤당 290만 9천 달러에 달했던 네온가스 가격은 빠르게 안정화되기 시작했는데요. 국산화에 성공한 10월, 9월 대비 무려 69%나 하락한 77만 6,600달러까지 가격을 억누르는 데 성공했습니다. 국산화의 효과를 톡톡히 본 반도체 업계는 소부장 중 가장 허들이 높은 장비의 국산화에 도전합니다. 반도체 장비는 단 몇 군데의 유니콘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삼성과 SK 등 국내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는 기업들이 국내 중소규모 소부장 기업들과 손을 잡고 독점 시장에 도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던 것입니다. 삼성은 현재 네덜란드의 ASML이 독점하고 있는 극자외선 노광장비 EUV 국산화에 뛰어든 상태입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장비인데요. 이 노광장비 중에서도 극자외선을 쏴서 3나노급 초정밀 가공이 가능한 EUV 기술은 ASML이 사실상 시장 전부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나노 공정에 기업의 운명을 건 삼성의 입장에서는 EUV 기술을 손에 넣을 수만 있다면 TSMC와의 경쟁에서 아예 확실한 우위를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절실하죠. 독점 시장을 쥐고 있는 만큼 ASML 제-EUV 장비의 가격은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모델에 따라 대당 3천억에서 5천억 원에 달하는 데다 공급량도 연간 50터부터 60대 수준이라 몇 안 되는 반도체 기업들끼리 이 장비를 얻기 위해서 피 터지는 경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EUV 장비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한다면 장비 수출 가능성을 차치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삼성은 소부장 기업 이솔, 자회사 세메스와 함께 EUV 기술의 획득에 뛰어들어 어느 정도 성과도 거둔 상태인데요. 지난 10월 세메스가 개발한 EUV용 트랙 장비는 퀄 테스트의 통과에 내년쯤 양산 라인에 적용될 예정이고 공정 오류를 잡아내는 마스크 리뷰 설비 역시 이솔의 주도하에 상용화에 성공해 고객을 유치하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ASML은 졸지에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 당황스러운 상황. 머릿수와 저가 공세로 잠시 우위를 가져갔던 중국과 대만도 시간이 지나며 결국 기술을 가진 한국에 다시 왕좌를 내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하는 기업이 시장에서는 선택받는 법이죠. 한국 기업의 멈추지 않는 도전 정신이야말로 결국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 KF-21이 개발 일정이 또 한 번 앞당겨졌습니다. 이제 정말 자국산 4.5 세대 전투기가 대한민국 하늘로 날아오를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인데요. 애초 KF-21은 2024년 후반기 양산이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KAI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초음속 돌파, 무장 분리 및 발사 실험의 성공으로 개발 일정을 6개월이나 앞당긴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양산 시기를 내년 5월로 못 박은 것은 사실상 개발 성공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별다른 난관 없이 바로 공장에서 뽑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인데요. 덕분에 실전 배치 계획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이상 단축되었습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해도 도저히 믿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입니다. 실제로 세계 굴지의 외신들도 대한민국 항공 기술력의 폭풍 성장을 대서특필하고 있는데요. 이게 가능했던 건 매 시험 비행 때마다 예상을 훨씬 웃도는 결과값을 보여준 KF-21 덕분이었습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겪었던 고난과 역경을 생각하면 감개무량한 일인데요. 오늘은 양산 일정까지 앞당겨버린 KF-21의 미친 무장과 전력화 시험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행 세계 어떤 나라의 전투기도 이 정도로 높은 시험 비행 성공률을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전 세계 전투기 개발사에 유례가 없던 성공 확률과 개발 속도를 바로 현재 우리 KF-21 보라매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매일 의미 있는 역사를 써내려가는 KF-21이 대한민국의 첫 국산 전투기라는 걸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나올 수준입니다. 실제로 당장 F-35만 봐도 개발 과정에서 온갖 문제가 드러나면서 지금까지도 도입국 임장에선 유지가 애매한 전투기가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미국 내에서도 F-35 개발 결함이 도마에 오를 때마다 프로젝트를 취소하니 많이 열띤 논쟁이 오가는데요. 그도 그럴 게 지금까지 알려진 F-35의 대표적인 결함만 해도 일례로 2차례나 비상시 조종석 사출 시험에 실패해서 파일럿 몸무게를 61.7터부터 74.8kg으로 제한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이외에도 내부 무잠창이 열에 취약해서 지상기온이 32.2도가 넘거나 고속비행 시 10분 이상 무장창을 폐쇄할 경우 내부 온도가 위험한 수준까지 상승하는 중대 결함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 연료를 가득 채울 경우 기동성이 급격하게 떨어져 최대 3.8 지휘 중력 가속도밖에 감당하지 못했고 비행 속도가 마하 1.1을 넘어가면 무장을 발사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하나하나가 주옥 같은 중대 결함을 고쳐내느라 F-35의 개발 완료 일정은 이미 수차례나 연기된 상태입니다. 그나마 현재는 중대 결함 대부분을 해결하고 일단 실전에 사용은 할 수 있는 상태라 양산이 결정되었고 현역으로 운용 중인 건데요. 그러나 여전히 2023년 기준 개발 28년 차에 돌입했음에도 F-35에는 미완의 전투기라는 꼬리표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물론 F-35가 유독 심한 경우긴 하지만 이처럼 전투기 개발 과정이라는 건 실패의 연속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첨단 기술이 집약된 게 전투기라는 것인데요. 그러니 전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이 있는 분들은 물론 실제 KF-21을 분석한 각종 군사 매체와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이게 대한민국의 첫 전투기라는 걸 믿을 수 없다 라며 혀를 내두르기 일쑤입니다. 이런데 그 개발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최근 국산화에 성공했다며 뉴스로 보도되기도 한 AESA 레이더가 가장 대표적이었는데요. 전면부에 1000여 개의 소형 동합 모듈을 장착해 각 모듈마다 독립적인 송수신을 가능하게 만든 AESA 레이더는 현대 레이더 기술의 정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수히 많은 모듈이 각기 다른 주파수의 송수신을 할 수 있어서 적의 전파 방해에 따른 대처 능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대한민국 적선국들의 전자전 능력을 고려하면 KF-21의 AESA 레이더는 필수적으로 탑재되어야 하는 장치였는데요. 그러나 지상 고정형과 달리 전투기 탑재 레이더는 플랫폼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데다 음속의 벽을 돌파하는 극한의 환경에 노출된 만큼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KF-21 개발 사업 초기만 해도 대한민국은 스스로 AESA 레이더를 개발하고 전투기에 탑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버렸는데요. 그래서 FX 3차 사업을 통해 F-35 40대를 도입하는 대신 절충교역으로 미국의 AESA 레이더 기술을 포함한 4대 전투기 핵심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태도가 다르다고 미국이 입을 싹 닫고 기술 이전 거부로 계약을 뒤집어 엎어 버렸는데요.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이는 KF-21 프로젝트가 존폐 위기에 놓일 만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심지어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2015년 당시만 하더라도 레이더 없는 전투기를 만들 셈이냐며 지금이라도 KF-21 개발을 포기하자는 의견이 주류였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안 되면 되게 하는 게 대한민국이죠.
시도라도 해봐야 실패의 이유를 배울 수 있는 법이고, 대한민국은 때릴수록 강해지는 특별한 국민성을 지닌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불가능에 도전했고, 그 결과 모두가 아시다시피 세계 12번째 AESA 레이더 개발국에 당당히 등극했는데요. 그리고 KF-21은 대한민국의 AESA 레이더를 탑재한 채 공대공 모드 25개 시험 항목에서 총 18회의 비행시험을 수행했고, 모든 요구 성능 및 개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이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한 첫 번째 AESA 레이더를 탑재한 최초의 전투기가 처음으로 도전한 비행 테스트에서 단 한 번의 실패조차 없었다는 뜻입니다. 어이없을 정도로 놀라운 완성도인데요. 당연히 우리 개발진들의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지만, 솔직히 관련 기술에 정통한 입장이 아니고서야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데요. 이러니 PR을 떠나 KF-21 보라매가 주변국을 긴장하게 만든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적성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4.5세대 정점이 예상되는 전투기를 개발하는 중이니 긴장하는 게 당연하고, 우방국 입장에서는 방산시장에서 KF-21과 경쟁할 생각에 벌써 골머리를 썩고 있는 건데요. KF-21은 이런 기존의 상식을 뒤엎고 연달아 성공만을 기록 중이니 적성국이고 우방국이고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오죽하면 이를 믿지 못한 국내 모 기자가 KF-21이 온갖 결함을 토해내기 시작했다며 비행시험이 가시밭길에 들어섰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건 전투기의 개발 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광고하는 꼴이나 다름없는 왜곡, 선동기사에 불과합니다. 단적으로 KF-21 2초기 저속 비행 단계임에도 입단 경보가 울렸으니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는데, 사실 경보가 울리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애초에 시제기는 그러려고 만든 겁니다. 원래부터 비행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미리 파악하고 미세한 디테일 조정을 통해 완성형 기체를 만들기 위해 시제기를 제작하는 거고, 이를 가지고 시험 비행을 하는 건데요. 단 한 번도 항공기를 날려보지 않고 지상 경납고 풍동 실험장에서 100% 완벽한 조정이 가능하면 그건 종이 비행기지 최첨단 과학기술의 집약체인 전투기가 아닙니다. 그게 가능하면 시제기를 만들 필요도 없고 시험 비행을 진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다짜고짜 양산부터 시작하고 실전 배치해버리면 그만인데요. 그러나 전투기는 12년 전정비 과정에서 너트 하나 빠뜨린 것으로도 추락할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장비입니다. 더군다나 앞서 말했듯이 일각의 주장과 정반대로 KF-21은 매 순간 한없이 완벽에 가까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에 진행했던 무장시험들은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환상적이었는데요. 우선 KF-21은 지난 3월 28일 CJ 2호기를 통해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의 무장 분리 시험에 통과했고, CJ 3호기는 100여 발의 기총 발사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미티어는 범유럽 미사일 개발업체인 MBDA가 개발한 차세대 비가시거리 공대공 미사일, 일명 BVRAAM 시스템인데요. 영국의 주도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스페인이 개발에 참여한 만큼 유럽의 기술력이 총집합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정점으로 평가받습니다. 실제로 덕티드 로켓 모터를 탑재한 미티어는 독보적인 초원거리 요격으로 명성이 높은데요. 기본 속력만 최소 마하 4 이상인데다 사거리는 최소 100km에서 최대 300km에 육박합니다. 오죽하면 미국조차도 F-35의 초장거리 묘격 무장으로 미티어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KF-21 개발을 주관하는 KAI의 사천공항에서도 서울 상공에 출현한 적 전투기를 요격하는 게 가능한 셈입니다. 일각에서는 현대 공중전에서 기총에 무슨 쓸모가 있느냐며, 무장시험은 단순히 탄약이나 미사일을 몇 말 발사할 수 있느냐가 목적이 아닙니다. 시제기에서 무장 분리나 기총 발사를 시험하는 건 해당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체 구조, 엔진, 공기 역학적 특성 변화 등을 점검하고, 이를 동해 안전성이나 일련의 무장 운용 과정에서 관련된 항공전자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명구진이 시험탄이긴 했지만 미티어를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의 글로벌 파이어파워 웹사이트에서는 각국이 보유한 군용기의 대수, 전투기 기종별 성능, 실전 경험 및 작전 능력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전 세계 최상위 공군을 보유한 10개의 국가를 선별했습니다. 한국은 당연히 일본의 항공자위대를 제치고 7위에 마크되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분석 대상 중엔 KF-21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사실 미국 내 군사 전문가들조차도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제작 및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샀는데요. 여기에 KF-21 마저 실전에 배치된다면 그야말로 아시아 힘의 균형을 뒤집어 놓는 중대한 사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KF-X 사업은 전 세계가 아는 자랑스러운 한국 방산의 업적입니다. T-50과 KF-21로 이어지는 연타석 홈런으로 대한민국의 군용기 기술력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음이 증명되었고, KF-21 락건이 내년 양산 단계에 돌입한다면 세계 방산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됩니다. 끝없이 날아오를 대한민국 공군의 비상을 응원하며 더 기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